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게 참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도 있듯이 어느 때는 죽을 듯이 밉다가도 또 어느 때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묘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대 끝자락의 나이. 요즘 시대에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긴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만 같았던 세월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도 없이 외동딸이었어요. 차라리 누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덜 외로웠을 텐데 저의 과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저희 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윤 여사님. 생활력과 책임감이 정말로 강하셨던 분이에요. 단지 남자 보는 눈, 그거 하나가 부족하셨던 분일 뿐이죠. 저 태어나고 나서, 아니, 제가 분명히 들어서 알기로는 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밖에서 몸을 굴리고 바람을 피워대셨던 게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저는 비참한 것이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의 일들로 공원에서 바람개비 날린 것, 부모님과 함께 갔던 놀이공원, 이사가는 차 안,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부럽고도 신기해서 귀담아 들어뒀네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저의 어린 시절은 아마 4살이 되기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상이 깊어서 뇌리에 박혔었나 봐요. 저는 인형 같은 장난감을 손에 쥔 채로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고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하나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풍덩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자기 배를 만지면서 이 아기는 어떡하라고요. 이 아기도 생명이에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넋이 나간 얼굴로 스르르 주저앉았고 그런 채로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계속 욕을 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셨죠. 그 장면이 바로 제가 처음 기억이라는 걸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의 눈에도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본능적으로 뭔가 꼬이고 잘못된 장면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나 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보다 어렸을 때가 그 기억을 더 잘했어요. 아무래도 더 선명했겠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원피스 입은 이모야는 누구야? 너 그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러나 저의 질문을 단칼에 잘라버리신 엄마의 표정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는 건 처음이었기에 겁에 질린 저는 다시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고 점점 궁금증이 더해만 갔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나중에 분위기를 탔을 때 다시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엄마가 알려주시기를 그 집 부모가 알아서 난리가 났었지. 그 여자가 이제 막 직장 다니고 있다 그러길래 나는 또 부유할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었다. 아주 있는 집 따님이셨더만. 아껴 맞이 않는 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하는 데다가 살림 차려서 나가겠다고까지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잠자코 보겠어? 뒷목 잡았지. 상대가 유부남에 거기에 애까지 있다는 거 알고 그 여자 직장도 못 나가게 집에다 가둬두고 감시했다고 그러더라. 그 나쁜 자식이 네 아빠라고 부르기도 그 싫은 그 놈이 그 여자 걱정된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길래 이 짐승 새끼야 그냥 나가. 나가서 돌아올 생각 마. 이렇게 말했었어. 그랬더니 정말 나가버리대. 차라리 썩 꺼질 것이지. 며칠 후에 그로서는 돌아왔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유선을 했더라고. 그 부모가 술을 쓴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 여튼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부모가 좋은 선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잠자코 몸 관리나 하라는 말에 그 여자가 알겠다고 했다네. 그러면서 그놈한테 이별 통보를 날린 거야.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한테 돌아왔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 참 웃겨. 역시나 제가 짐작했던 수준의 전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돌다가 어린 여자 임신시켰던 아빠가 빚어낸 총극이었던 것이죠. 제가 아빠와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다정한 부녀 사이였던 적도 없지만 아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아빠는 가난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 혐오하는 걸로 보였죠. 그 가난 때문에 일가 친척들과 늘 다투고 사이 안 좋게 자라왔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미취학 시절에나 친가의 사람들을 한두 번 보았지 그 이후로는 스친 적조차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오래전에 다들 틀어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서민 가정에서 자라난 저희 엄마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금방 태어났지만 외갓집에서 하던 공장이 망했습니다. 원래도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긴 했었대요. 설상가상 저 갓난아기 때 외할머니께서 공장 철거 공사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신 게 더한 타격이었죠. 그 충격으로 엄마는 몇 년간 우울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그 사이 아빠는 밖으로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뺀질대는 걸 무기 삼아서 있는 집 여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더니만 아주 그냥 재미를 붙인 모양이었지. 쥐꼬리만한 생활비 그거라도 가끔씩 주기에 참았을 뿐이야. 엄마의 말대로였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제가 커가면서 딸을 위해 건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말했던 아빠의 말은 순 거짓말이었고 결국엔 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진심이셨나 봐요. 엄마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셨으니까요.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아. 네 딸을 두고도 그런 말이 나와? 왜? 처자식 버리고 오면 그쪽에서 너 받아주기라고 하겠대? 그래, 그러겠대. 그러니까 제발 깔끔하게 인연 좀 끊어주라. 이혼만 해주면 내가 수중에 있는 돈 너네한테 다 주고 갈 테니까.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소리를 질렀던 엄마는 한동안 멍한 표정만 짓고 계시더니 결국 아빠와 갈라서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가 저희 모녀의 손을 영영 놓아버리면서 남긴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저희가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액수였어요. 한창 사춘기 시절을 나고 있었던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싫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아끼고 아껴가며 생활하시는 것도 싫었고 교복 수선도 엄마가 직접 천을 대서 수선해 주시는 것도 싫었어요. 친구들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없었죠. 친구들 컬러폰 쓰고 있을 때 저만 흑백폰이었어요.
초록색, 노란색, 불의 색깔만 바뀌는 그 촌스러운 흑백 폰이요. 저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날씨만 이상하지 않으면 대체로 걸어 다녔습니다. 돈 모아야 한다고 엄마가 악착같이 일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마지막 2학기 때는 학원에도 다녔네요. 친구들은 학원 귀찮다고 거드름 피울 때는 저는 그 입시학원 하나가 너무 소중했어요. 덕분에 고등학교를 마음에 드는 데 들어갈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별별 명목으로 돈을 내야만 했는데요. 친구들은 매일 매 시간마다 매점에 드나들 때 저는 딱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위한 보상으로 매점에 가서 몽쉘통통 한 개만 사 먹었어요. 엄마와 저를 버린 아빠는 재혼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는 그 개쓰레기 같은 사람, 더 이상 제 아빠라고 여겨지지도 않았네요. 어차피 오래전부터 저에게는 엄마뿐이었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보고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잘 다니고 있으라고 해놓고 외할아버지를 보내드리러 가셨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학교 수업 중에도 생각이 딴 데로 흐르고 엄마한테 문자 보냈는데도 답장이 안 오니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장례식장에 들르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에 바로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사는 사촌 오빠가 차로 저를 데리러 와줘서 수업만 마치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확인하고 제 문자에 답장하고 그럴 정신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어렸나 봐요.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기꺼이 왔다는 것에 스스로 뿌듯함이나 느껴대고 있었고 맛있게 육개장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네요. 야자를 빼먹고 온 것도 왠지 즐겁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늦은 시간 저희 엄마의 잠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효자식이라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우리 아버지도 나 꼴 보기 싫으시니까 먼저 가신 엄마 보러 떠나신 게 분명해요. 이게 전부 내가 헛살아서 그런 거지 뭐. 면상만 번지르르 한 놈. 그런 철면피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미덥지 않다고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그러셨잖아. 그치? 언니도 기억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무시하고 그놈이랑 결혼했잖아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어. 외숙모와 함께 벽에 기대 앉아서 엄마가 하는 말을 몰래 듣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은 학생이란 신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나이지만 성인이 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엄마한테만 기댈 수 없단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저희 외가 식구들이요. 본인들 밥그릇이나 잘 챙길 수 있으면 다행인 분들이었기에 기댈 수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용돈 아껴 쓰고 말썽 안 부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나날이 저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적이 중위권보다 조금 낮았기에 더 노력이 필요했어요. 각성하게 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데는 아니었지만 제 수준에서 감지덕지인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 덕분이었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 주제에 무슨 4년제 대학이었겠어요.
돈 무서워서 갈 생각조차 못했었겠죠. 든든하게 저를 뒤에서 지켜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돈 버는 보람이 있다며 대학생이 된 저를 기쁘게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학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이렉트로 졸업해서 취업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바람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암에 걸리시게 된 거였는데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시한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접했던 거니까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되려 웃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녀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새내기 때도 술을 잘 안 마셨는데 편의점 가서 혼자 소주 한 병을 사다가 한적한 벤치를 찾아 앉아 병나발을 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애타게 불러대면서 끄끄 소리를 내며 한참을 울었어요. 막차 끊길 때까지 그날 혼자 오랫도록 울었습니다. 아, 설마 정말로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나실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인데, 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어린애인데 나를 두고 가시지는 않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도 하면서요. 그러나 세상은 가차없이 잔인하였습니다. 반전이란 없었죠. 그런 건 어디 영화 드라마 주인공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조명 아래 서볼 일조차 없는 엑스트라 인생에게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생명력은 빛을 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측에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제 준비를 하라고요. 무슨 준비? 대체 뭘 준비해? 저는 하나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덧 이별의 순간은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환자가 죽음을 앞두면 따로 임종을 맞이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옮길 차례라는 얘기를 듣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계속 고개만 젓고 있었어요. 다들 온다고 하지? 저를 일깨운 건 엄마의 힘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게 엄마 무섭지 않게 밝은 소리를 내려고 했죠. 내가 방금 연락 돌렸어. 그런데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독한 후회만 가득했죠. 알바비 모아서 엄마 건강검진이나 진작 시켜드릴 걸. 멍청하고 또 멍청한 딸을 둔 죄로 우리 엄마가 이토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만 한다니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를 악물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아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새 엄마의 자리로 다가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죠. 반사적으로 얼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신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제가 못 알아볼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겸연쩍은 표정을 짓는 저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버리고 떠난 우리 엄마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그게 확 비교가 되면서 엄청 비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부른 거야. 저를 잡아챈 것은 엄마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 것에 제가 할 말이 없었죠. 임종을 앞두시고 지난 원한을 말로나마 푸시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아빠를 찾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 더욱 그랬네요. 그간 잘 지냈니? 아빠가 옆을 지나치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주춤하니까 제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역겨웠어요. 대답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병실 문가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워낙 작은 탓인지 두 분의 대화 소리는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부부였던 두 분의 마지막 시간은 제 예상보다 짧았어요. 그런 것에도 저는 그 순간 왜 허탈함을 느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에요. 네 엄마 이제 가면 내가 널 보살펴주고 싶구나. 병실 밖에서 아빠가 저에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혼자 남겨질 제가 새삼 걱정이라도 되신 모양이었지만 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죠. 따로 얻은 자식이 없다면 또 모를까.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둘이나 된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제가 넙죽 알겠다고 할 리는 없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엄마 괴롭게 만들었고 딸인 나를 외롭게 방치한 채 밖으로만 놔돌더니 이혼 후 바로 새살림 차려서 행복하게 지낸 아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빠와 다시 지내본다고 생각만 해도 토끼가 올라왔어요. 이제 나와는 영영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도 더 하지 마세요. 구역질 나니까요. 저의 살벌한 반응에 아빠는 소득 없이 자리를 떴죠. 엄마는 그날 머나먼 하늘길 여정을 떠났습니다. 딸인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삶이 바로 엄마의 생애였네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아빠가 또 찾아왔는데 마침 술에 취해 있던 외삼촌이 역성을 질렀습니다. 당장 썩 꺼지라고 삿대질을 해댔죠. 다들 외삼촌을 필사적으로 말렸고 저는 아빠한테 얼른 가시라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냥 가시라고요, 좀.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나도 환영받는 거 기대 안 해. 어차피 생각도 안 했어. 그래도 너는, 너 하나만은 내 딸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필요 없어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아빠의 마지막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표정으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엄마 생각해서 대학 졸업장은 따야 한다는 일념으로
꾸역꾸역 학기를 등록해 다녔지만 제 가슴 속은 온통 우울한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욕이 들지 않았고 그냥 모든 것이 지겹게 느껴졌어요. 통통하다고는 할 수 없고 보통 체중이었던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무섭게 살이 빠졌습니다. 식욕도 자연스레 줄었거든요. 그저 잠을 자는 순간에만 미미한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새인가 저는 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에게 기꺼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알바 다니던 가게에서 만난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편모 가정인 것을 진작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후로 계속 제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었대요. 고작 저보다 2살 더 많은 오빠였지만 제게는 많이 어른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간신히 대학 졸업장만 따내고 취업준비생이라는 명목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던 저희는 언젠가부터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상당히 의지하는 관계였어요. 저는 그때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식 직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던 저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준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전문대 대학 들어가서 재학 중이었고요. 아버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의 칩거 생활을 하신 지 몇 년 되었다고 했고 어머님께서는 집안 가게에 신경을 너무 쓰시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것인지 유별나게 드센 성격이셨죠.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시집가기 좋은 조건의 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 잘난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우울증을 앓았던 저는 슬프게도 주제 파악 하나만은 기똥차게 할 줄 알게 되었고 한번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게 자기 비하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 표정이 대번에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정리하자면 그쪽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혼한 부친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모친은 암 걸려 돌아가셨고 거기다 형제 자매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야,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요. 엄마, 내가 미리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왜 이래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깜짝 놀라 어머님을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첫 대면 자리에서 더한 발언들을 드려야만 했겠죠. 그 후로는 크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셨지만 제 번호를 받아가시더니 어머님께서 며칠 후 연락을 주셨어요. 나 돌려 말하는 거 따칠색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쪽 같으면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를 근본 하나 없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겠어? 어디서 산 거지 같은 고아년이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설쳐? 생각할수록 분이 터지네. 어머님이 악다구니 쓰는 것을 저는 가만히 들어만 주다가 통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 액정을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화면이 꺼진 까만 액정에
제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고 그제야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싫어하신다는데 감히 결혼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 안 받고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버지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시대. 어머님과 남편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님께서 나서셨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좋으니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는 쪽을 원한다고 그렇게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의 귀가 꺾였습니다. 저는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하였어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한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알콩달콩 즐거웠습니다. 별별 핑계를 대가시면서 굳이 버스로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자주 오신 어머님의 표정으로 보아 즐겁지 않은 사람도 분명 집안에 존재하였지만요.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지 저 나름의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빨리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12주 차였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생리불순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았었고 그래서 설마 임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긴 했어도 남편은 크게 기뻐해 주었어요. 아버님께서도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다만 어머님께서는 약간 떨떠름한 기색이셨죠. 병원에서 저보고 몸이 허약하다 하시면서 태아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태교에 신경 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한다고 하기에 별로 입맛이 돌지 않아도 음식을 신경 써서 먹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 마찰도 있었네요. 예, 설마 그거 내가 이번에 만든 참깨죽이니? 네? 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맛이 진해서 진짜 보양식 같아요. 네가 그걸 왜 혼자 다 처먹고 앉아있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네 신랑은 입도 아니라고 신경도 안 쓰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 어머니께서 저 주시기에 저는 저보고 먹으라는 줄 알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너 보고 잘 정리하라고 준 거지. 언제 너 혼자 후루룩 짭짭 그렇게 추접스럽게 처먹으라고 줬니? 어휴, 하여간 얼빠졌어. 어머님께서 정성껏 국물을 고아서 죽을 썼다는 거. 그것 때문에 혼났던 기억이 가장 서럽네요. 임신해서 부른 배를 부여잡고 있는 며느리 생각에 해주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더운 날씨에 남편 몸보신하라고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었건만 제가 참 눈치가 없었네요. 집에서 각종 음식이나 축내고 있다고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님께서 얼마나 눈총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어머님의 등살을 버텨내려고 그게 바로 힘들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남편을 위한 길이라며 저는 혼자 모든 울분을 삼켜냈었네요. 예정일보다 이르게 진통이 와서 남편이랑 바로 병원에 출동했고 가진 통인가 했지만 아니어서 바로 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내내 진통과 씨름하며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강내한 후에 얻은 아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출산 후에 눈가가 터지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달래느라고 애를 쓰는 게 보이는데도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에 왜 엄마가 나의 곁에는 없는 것인지 미치게 서러웠고 죽을 만큼 그리움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 핏줄을 이어받은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군요. 왠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꼴값 떨고 자빠졌네. 아들 낳고 기진맥진해서 며칠 시체처럼 지냈던 저에게 던지신 어머니의 말씀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저를 어머님께서는 안 입고 못마땅하게 여기셨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아들은 돈을 버느라 사회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 낳았다는 거 하나로 퍼질러 있는 것이 아주 별로라고 하셨어요. 임신 내내 조심해야 한다는 명분 앞세워서 편하게 지냈으면 됐지. 이제는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하냐면서 저에게 경계 어린 눈빛까지 보내셨습니다. 누구는 뭐, 애 안 낳았어? 다들 낳는 애 왜 너만 낳은 것처럼 유난이냐? 다른 산모들은 팔팔한데 혼자 죽상을 해가지고서는. 나는 우리 딸내미 낳고 일주일 만에 식당일 나갔었어. 바짝 제 옆에 붙어서 그런 말씀을 해대시니 제가 한시도 편하게 쉴 수가 있어야죠. 차라리 아예 제 눈에 안 보였다면 제가 빨리 컨디션을 되찾지 않았으려나 싶네요. 어머님의 가시돋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저희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태열이 심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만 봐도 제 가슴이 문드러졌습니다. 항상 뜨끈하니 피부 또한 건조했고요. 좋다는 보습제는 다 구매했고 병원에도 가느라 돈이며 온 신경을 다 쏟았어요. 제가 낳은 아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아기 태열이 차도를 보이고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저의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주말 오전에 아기 욕조에다가 아들 씻기고 나오는 도중에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핑 돌아서 장시간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목도하고는 많이 놀랐죠. 병원에 가보니까 웬 빈혈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로 철분제며 영양제를 챙겨 먹었지만 수시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출산에 극심한 후유증인 것인지 뼈마디 전체가 이따금씩 쑤셔왔어요. 잘못 걸을 때면 골반에서 통증도 올라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 바닥을 쳐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무언가 활동을 하고 나면 다음 날에는 꼼짝없이 반나절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어요. 젊은 애가 체력이 없기는 왜 없어?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씩 달려봐라. 체력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게 다 을지박약에 게을러 처먹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저를 향해 어머님께서는 늘 못마땅한 언사를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저희 갓난아들이 행여라도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듣게 될까봐 가끔씩 어머님께서 욕을 하실 때면 아들의 귀를 살포시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혀를 끌끌 차셨죠. 자기 아들은 밖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답시고 발바닥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란 것은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어머님의 한탄이었습니다.
남편 연봉이 3,600만 원이었어요. 월 실수령액이 260만 원대였고 여기에 시댁에 드리는 돈 30만 원에 저희 대출, 각종 공과금, 생활비 다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히 저축이란 개념으로 이어질 만한 금액이 남지 않았던 것이죠. 아끼고 아끼면서 그래도 저희 아들 방긋방긋 웃어주는 것 한 번에 모든 고충이 날아가는 것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환절기였는데 남편이 크게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밤에 자기 전에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만 출근하고 나니까 더 안 좋아졌대요. 정말 간신히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증세를 봐도 그랬고 남편이 말하기로는 전에 감기 몸살 걸렸을 때마다 딱 이랬었다고 하는 걸로 미루어 봐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마치고 온 남편은 작은 옷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불 두툼하게 깔아주었고 남편이 감기 몸살에 걸릴 때면 꼭 마신다는 이온 음료랑 좋아하는 주전부리도 넣어주었어요. 제발 별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하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채로 아기를 돌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필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불쑥 들르신 거예요. 상황 파악을 마치신 어머님께서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으셨네요.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서는 차마 큰 소리는 지르지 않으셨지만 저를 향해 매서운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몰합시고 내 아들 저렇게 골병 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옷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생고생을 시켜? 저는 안방 쓰라고 했었는데 애기 침대가 안방에 있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끄러워. 잔말 말고 너도 나가서 돈 벌어라. 더 이상 내 아들만 힘든 꼴 못 봐주겠다. 너 일단이나 그러면 애는 내가 봐주마. 생전 한 푼 없이 고아 신세로 우리 집에 들어와 놓고서는 앞으로 계속 붙어먹을 속셈은 아니었겠지? 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다 울렁거려서 무어라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도 지긋지긋한 참이었으니까요.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꼬박 이틀을 더 앓은 끝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다시 쌩쌩에 서서 출근하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진짜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부족하디 부족한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편도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에게 저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기도 이제 괜찮으니까 염치 불구하고 시댁에 맡기고 출근하면 될 것 같다고요. 제가 사실 무경력자 수준이었기에 좋은 일자리, 괜찮은 급여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푼돈이라도 벌어오면 저희 집 가게에 이바지는 될 거라면서 차분하게 남편을 향해 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곧바로 저를 만류하였어요. 애도 너무 어리고 저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니까 굳이 취업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미안해. 내가 더 많이 벌어왔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남편이라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지금 힘들게 취업하겠다는 말 안 했을 텐데.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다. 남편이 되려 죄책감으로 힘들어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달래면서 위로해줬네요. 아직 젊은 제 나이에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을 때 저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받은 전화.
놀랍게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제 번호 알려준 사람이? 네 번호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망설였을 뿐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건데 잘 살고 있냐? 네.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만 없으면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래? 잘 됐구나. 곧 네 생일인데 혹시 받고 싶은 건 없고? 용돈이나마 챙겨주고 싶은데. 됐어요. 전혀 필요 없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잘 먹고 잘 사세요. 알았다.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건강하게 지내라. 갑작스러운 통화가 종료된 후에 저는 숨죽여서 울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씩 느려져 이어진 것이 뭔가 망설임이 많이 담긴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사실 있었으니까 전화를 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가차없이 아빠를 쳐낸 것에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존재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저를 향해 뚝뚝 흘러넘치는 미련을 보인다 한들 제가 꼼짝이나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세월이 얼마였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아빠만 아니었다면 엄마가 불행 속에 던져져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 가정이 들 때마다 저는 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제가 아닌 재혼해서 새로 얻은 자식들에게나 사랑을 베풀면 그게 맞는 길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빠와의 통화 이후로 저는 정신을 다잡았죠. 어머님의 성화대로 일을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해서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오면 지금보다야 나은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구직 사이트마다 전부 훑어보며 조금씩 이력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지원을 해놓았는데 문득 몸이 또 좋지 않았어요. 마치 남편의 감기 몸살처럼요. 너는 말로만 일자리 구한다 해놓고 아직도 멀었니? 아, 어머니, 저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해놓은 회사 몇 군데 되고요. 아마 어디가 됐든 합격하면 첫 출근은 다음 달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음 달? 에이그. 하여간 잘해.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어머님께서는 또 저를 들들 볶아대셨습니다. 저는 차마 어지럽다거나 몸이 축 처지는 기분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네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어디든지 간에 취업을 해서 일을 나가면 시댁에서 어머님이 아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원한 곳들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화상 면접이 진행된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문득 정말 무심코 달력을 봤는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불길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생리를 건너뛰었지? 이런 생각이 든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바로 테스트기를 챙겨다가 다음날 검사를 해봤더니 불길한 가정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테스트기를 3개나 써봤지만 똑같았어요. 제가 또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이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축복만 받아야 할 소식이었음에도 저는 뱃속 태아에게 미안하게 실이 깊은 걱정부터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안절부절하면서 한참을 머리 싸매고 있는데 마침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다음에 챙겨갈 테니 미리 반찬통을 챙겨 놓으라고, 다 씻어서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얘가 왜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어? 너 대답 안 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뭐? 뭔 말씀? 할 거면 얼른 해. 어, 아, 제가 집에서 해본 거라서요. 그러니까 그게 100%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되게 어물쩡거리네. 너 한국말 똑바로 안 배웠어? 시애미한테 어디 버릇없이 자꾸 말을 흐려. 확실하게 해. 그래서 뭐 어쨌다고?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님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온 몸에 오한이 들었어요. 머리털까지 쭈뼛거리며 서는 것 같은 불길한 감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분노에 차서 꽥꽥 소리 지르시는 것을 고막 가까이로 들을 수 없어서 한참 휴대폰을 멀리 두었다가 다시 받아야만 했어요. 너, 내가 일하라 그랬지. 언제 내가 임신하라고 그랬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나한테 시위하려고 그런 거 맞지?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말어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내 아들한테 또 무슨 개고생을 시키려고 덜컥 임신을 또 해버려. 감당하지도 못할 짓은 왜 버리냐 말이야.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진심으로 제가 임신할 줄 몰랐어요. 저는 안전한 날인 줄 알았고 피임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제가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믿어주세요. 그러니? 네가 그렇다니까 다행이구나. 너 설마 그 아이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직 너랑 나 말고 아무도 모를 때 해치우자꾸나. 해치워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얘가.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까지 내 아들 뼈 빠지게 번 돈, 그거 축내면서 지낸 걸로 모자라서. 뭐? 둘째? 낳겠다는 거니 설마? 그 형편에 지금 그럴 때야? 그럼 네가 둘째 낳아서 전부 키울 돈은 있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현실 감각 하나 없는 고아년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 기생충 같은 년. 회충약을 박스로 사다가 입에 들이부을까 보다. 어머님의 막말로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막 떨려대는데 그 모욕감을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 약물고 눈물 고인 채로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저도 안 나아요. 저 주책 파악 하나만은 자신 있거든요. 어머니 안 그러셔도 지금 둘째 낳으면 힘들다는 거 저도 안다고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 너 그 말 물으면 안 된다. 너 딴 말할 생각도 말아라. 네가 나설 것도 없고 내가 당장 병원 알아볼 테니까 너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침대에 엎드려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던 저희 아들이 제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깨서 칭얼대는 것에 간신히 조금 진정하고 눈물을 멈췄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써보았어요. 집집마다 사정은 다르다지만 요즘 시대에 월 500 가까이 벌어도 벅차서 아이는 하나만 낳는다고들 하던데 옛날과 달리 스마트 시대라서 어린 아이들도 부자와 가난의 경계를 일찍 알아차리기 때문에 상실감과 패배감을 금방 느낀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게 뻔한데 지금 저희 생활 수준에서 바로 둘째를 낳는다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는 둘째를 임신한 채 어디 일을 다닐 수 있는 확률도 없다시피 했고, 낳는다고 하면 또 산후조리 시간 때문에 시간이 가겠죠. 점점 더 약값이 들어가는 아버님 뒷바라지며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대치 따윈 없는 아가씨 쪽의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남편이 외벌이로 고생하는데 둘째까지 금방 태어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커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머님의 말씀에서 틀린 것도 딱히 없어 보였어요. 일터에서 너무너무 피곤했다고, 요즘 일이 너무 많다면서 집에 오면 아기 돌보고 놀아주다가 금세 골아 떨어지는 남편에게 더욱 미안했고, 그래서 차마 말을 못 꺼냈습니다. 피곤에 절어서 잠든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여러모로 죄책감이 들었네요.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느 쪽을 고르든 저에게는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고민 끝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수반하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화해서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듣고만 있던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너 그럼 그 아이 낳고 싶으냐? 그건 당연하죠. 제 아이인데 제 뱃속의 생명인걸요. 그래, 알았다. 내일 그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너는 나랑 가자. 주소 보내주면 내가 찾아가마. 조금 얼떨떨한 채로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에게 저희 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고 남편 출근길 배웅하면서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어요. 부디 무사히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빌었죠. 시간이 돼서 아기띠 메고 집 앞 도로로 나갔는데 몇 분 기다리니까 까만 벤츠가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제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탈까 잠시 고민하다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면서 자꾸 저희 아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얌전히 있는 게 아기가 많이 착하다면서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듣고 참 기분이 묘했네요. 그러고선 한참을 침묵 속에 갔는데 아빠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집에 말하고 온 거다. 내가 예전에 두고 나온 딸 결혼했는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떳떳한 상황인 거야. 아빠의 말에 살짝 힘 빠지는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랑 저에게도 떳떳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 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데요. 병원이 있는 건물 근처에 다다르자 어머님의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말에 아빠는 차를 천천히 모셨고 저는 창문을 다 내리고선 어머님 옆에 차가 다다랐을 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너 지금 이게 뭐냐? 어머니 같이 올라가요. 주차장에 차 대고 올게요. 어머님께서 화들짝 놀라신 눈치였기에 저는 그 순간부터 속에서 올라오는 만족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니까 주차장 입구에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캐주얼 수트를 차려입은 저희 아빠가 운전대에서 내리는 걸 보실 때 표정은 정말 가관이셨죠. 저희가 다가갈 때까지 그대로 망부석이셨어요. 제가 무어라 소개를 하기도 전에 아빠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제가 우리 딸의 친부되는 사람입니다. 네? 친부시라고요?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딸애가 어릴 적에 이혼한지라 오래 소식이 끊겼다가 결혼한 것을 알고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글쎄 마침 둘째를 임신했다지 뭡니까. 그러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아빠의 말에 어머님이 마른 침을 크게 꿀꺽 삼키시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채나 말투에서부터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내는 아빠 앞에서 어머님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 마냥 기세가 볼품없어 보였어요. 사부인께서는 둘째 손주를 안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표면에 외람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우리 딸애를 이혼시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딸애한테 시어머니로 모시라고 하기에는 사부인께서 너무 저급하고 저열하십니다. 저희 집안 수준에 맞지 않아요. 아빠의 발언에 저도 속으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얼굴 전체가 완전히 빨개져서는 저를 한번 흘겨보시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슨 염소 한 마리가 온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를 덜덜 떠시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우리 며느라기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이혼을 운운하시다니요. 갑자기 너무 섣부르시네요. 돈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지 저희 고부관계에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돈, 그거 제가 지원 가능합니다. 앞으로 참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딸애가 시집살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사부인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네? 그러시죠. 그럼 오늘 일정은 없던 걸로. 예약 취소는 사부인께서 넣으시죠. 그럴게요. 모셔다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바쁜 관계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딸애한테 백화점 쇼핑이나 시켜줄까 싶어서요. 어머님께서는 어리 빠진 얼굴로 굳어 계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밀러로 힐끔 보니까 어머님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와, 속에서 후련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제가 음식을 먹는 동안 아빠가 저희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저는 괜히 멋쩍어서 고개 숙이고 접시에만 집중했습니다. 네 엄마가 죽기 전 나한테 남긴 말이 이거였다. 이때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에 제가 얼른 고개를 들었죠. 엄마의 유언?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단 한 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거든. 그 죄책감으로 네 딸 도우라고, 네 친딸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구나. 나는 그러겠다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약속을 했다. 어느새 포크를 내려놓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부탁을 남기셨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었으니까요. 내가 약속하겠다고 하니까 네 엄마 표정이 편해지더구나. 나는 그 모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알아. 그저 네 엄마와 한 약속, 그리고 친아빠로서의 도리만 하게 해줬으면 싶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존재가 간절해져서 소리를 죽이고 가슴 아프게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한참 울분을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해 주었어요. 아빠의 존재, 둘째의 임신, 어머님의 만행까지 모두 다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럴 것 없다면서 말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서로를 향한 애틋함으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제 친부가 부자라는 사실보다 어머님의 행각과 제가 둘째를 포기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에 더욱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었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랑 하라고요. 조건 부족하고 재미없어도 너 하나만 보고 살 것 같은 외골수랑 결혼하라고 강조했었죠. 아빠한테 대었던 과거 때문에 엄마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엄마 덕분에 저만 보는 남편과 결혼했고 아빠 덕분에 시집살이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아주 묘한 부모 아래 자식. 바로 그게 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곧 이사를 갑니다. 아빠가 제 명의로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요. 시댁과 더 멀리 떨어진 위치로 갈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눈물을 쏟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신데 남편이 아주 완강해서 소용없었습니다. 아버님 또한 둘째를 잃을 뻔한 일을 아시고는 크게 분노하셔서 어머님께서는 요즘 댁에서 지내기도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안 되셨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이제 저도 우울함 떨쳐내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